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다 반등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사실 위기가 아니라는 거. 2020년은 무슨 점이요? 대전환점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잘 이루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진로 개척해서 또 잘 진출하시고 사회 진입하시고 하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시작할까 합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1땡에서 2땡으로 바뀌었죠. 19에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케이드의 변화. 그래서 제가 2020년 경제전망 책도 부제를 이제 대전환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전환의 시점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보다 더 어렵지 않다. 2019년보다는 개선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누가 여기저기서 위기론 주장해도 그거 휩쓸려 다니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위기론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위기가 보통 중국발 경제 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발 경제 위기 오는가? 2020년 중국발 경제 위기 오는가 여부를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조금 비꼬는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 코뿔소의 비교를 하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게 20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제연구원에서 경제연구를 할 때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마치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G2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뭡니까?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 두 번째로 큰 동물이 뭐예요? 코뿔소예요. 하마는 그 다음일 겁니다. 아마도. 어쨌든 두 번째가 코뿔소다. G2를 상징한다. 근데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그 블랙스완에 비교해서 얘기하죠. 이 스완, 백조는 원래 흰색인데 검정색 백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귀하다고 해서 블랙스완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한다면 회색 코뿔소의 이 회색은 원래 코뿔소가 회색이다. 원래 회색이니까 당위적인 것이다. 그런데 마치 회색 코뿔소가 앞에 저기서 걸어오듯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부터 바라봤던 중국발 위기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정말 201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그 회색 코뿔소가 실제 내 앞에 오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예상했던 일이지만 그 위협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의미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죠. 근데 2020년 역시 또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면서 2020년 경제 위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중국 경제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중국 경제 진단까지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2019년 경제전망 책에다가는 2019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된다. 결정점이다. 저점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굉장히 어려운 해.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내가 이 빨간 주사위를 그대로 둬야 될지 빼야 할지 하는 의사결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결정점이라고 표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20년은 대전환점이다. 2020년은 이런 어항의 환경과 이런 어항의 환경으로의 대전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어항으로 건너뛰는 시도를 해야 된다. 경영 환경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어떻게 더 치열하게 경쟁력 갖추면서 잘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달라진 환경에 적절한 높이뛰기를 시도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면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2019년 전망치가 2020년보다 어때요? 낮아요. 그러니까 2020년은 반등한다는 거예요. 월드뱅크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계 경제가 반등하는데 세계 경제 중에 선진국 경제는 더 하락하고 신흥개도국,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은 뚜렷하게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등 신흥국에 집중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 IMF도 그렇게 봅니다. IMF도 세계 경제를 볼 때 2019년이 저점이고 2020년은 뚜렷하게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21년, 22년 계속 회복세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IMF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Group of Four라는 단어인데 처음 보고서를 냈을 때는 Group of Four라는 단어를 썼다가 최근 보고서에는 좀 수정을 했더라고요. G4라고 바꿨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Group of Four는 뭐냐면 중국, 유로존, 일본,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 3개, 미국, 일본, 유로존 더하기 중국, 얘네들만의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2019년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년 더 안 좋아진다, 2021년 더 안 좋아진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하강 압력에는 여전히 이런 G4, 그룹 4의 하강 압력이 여전히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얘네를 제외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등 신흥국, 그만큼 이 세계 권역 더하기 중국, 세계 선진국 더하기 중국,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뚜렷하다. 반등 신흥국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2020년 경제전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로 반등 신흥국이라는 단어를 뽑았죠. 그런 의미에서 또 2020년은 대전환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혀 다른 흐름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를 보면 물론 선진국들 다 안 좋아요. 미국 안 좋고 유로존 안 좋고 일본 안 좋아요. 근데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은 6%대가 깨진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5.8%를 기록할 것으로 IMF가 전망했어요. 그런데 다만 경제 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눈에 드러나듯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움푹 패이는 거죠. 빨간색 선분만 보십시오. 움푹 패이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거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보다는 그냥 구조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만 본다면. IMF의 전망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 경제가 하향 안정화되고, 특히 앞에 다시 볼게요. 이때는 이 수출 증가율이 상회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는데 이때는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렇게 되면서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되면서 중국이 살 길을 마련하죠. 살 길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대대적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2019년 소비 촉진. 그러니까 외수가 안 좋으니까 외수를 내 맘대로 못 하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발표합니다.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품 판매를 확대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이난 섬의 면세 한도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면세 한도를 이만큼밖에 너 못 사가 이러다가 그 상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면세품을 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 내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로 증설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국으로 여행 갔다가 한국에서 면세 물건 사오지 말라 이거예요. 중국에 와서 사고 중국 안에도 면세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 중국에서 사라. 중국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가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중국이 자기 내수 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역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난섬 면세 한도를 이렇게 크게 조정했어요. 네, 현행 해외 면세가 5천 위안이란 한다면 내수 중국 내에서 살 때는 이만큼까지 살 수 있다. 면세 한도를 크게 늘려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라 이런 얘기죠. 딴 데 가서 소비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소비 진작이 역시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경제 현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KDI에서 얼마 전에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정말 좋은 보고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요약적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 성장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및 경상수지를 보면 지금까지 한국은 굉장히 많이 중국에 의존해오는 경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토록 중국에 약 26% 정도의 수출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발 경제 위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혹할 수 있겠다. 중국에 굉장히 의존적인 경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중 간 관세가 크게 부과되면서 이렇게 양국 간에 엄청나게 서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의 총수입과 대중국 수입을 보면 총수입이 줄긴 줄지만 대중국 수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입이 크게 줄면서 총수입이 준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 대중국 수입을 제외하면 총수입이 크게 줄어들진 않는다. 그럼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수입이 줄긴 주는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죠.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교역이 축소되는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영향이겠죠. 특히 중국 입장에서만 이제 바라볼게요. 중국 경제가 대미 수출이 이제 약화되면서 결국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 더. 그동안에 부채가 늘어온 것도 맞지만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고 중국 내 소비, 투자, 수출도 굉장히 안 좋게 전개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게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이런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 기초 여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입니다. 첫 번째 기업 수익성. 수익성을 보면 총 자산 이익률, 적자 기업 비중 이런 것을 보면 총 자산 순이익률이 줄어들죠. 그리고 적자 기업은 크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영향이 있었다. 중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자산이익률, 산업별 총자산이익률도 전 산업에 걸쳐서 2010년과 18년에 수익률을, 이익률을 계산해 보니 훨씬 더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뭐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더라. 중국 기업들이 어렵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배상 배율이라는 말은 우리 가계부채 컨셉에서도 우리의 가처분 소득을 분모해 놓고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월급 500만 원 받는데 그중에 원금과 이자를 200만 원 갚는 데 쓴다. 그러면 나의 원리금 상환 비율, 채무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그게 뭐 40%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뭐 가계부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익 중에 얼마를 이자 상환하는 데 쓰나 이걸 판단하는 지표가 이자 배상 보율인데 이자 보상 배율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100% 미만 기업이 늘어난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난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수익성이 열악해진다라는 얘기죠.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음, 중국 경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은행은 건전한가, 은행은 탄탄한가. 기업들이 위축되니까 당연히 은행들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요. 못 갚는 부채가 막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농촌 상업은행이나 도시 상업은행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면 100일 이상 지속되면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순 이자 수익률도 레벨 자체가 다운되죠. 은행의 수익성, 은행의 건전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중국의 신규 대출,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도 늘어난다. 어쨌든 중국의 은행 건전성도 좋지는 못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택가격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랐다. 그래서 주택 면적, 판매 면적도 보면 최근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부동산 경기 지수가 여전히 탄탄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라면 급락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이거죠. 기업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갑자기 조정이 되면 버블이 꺼져버리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미 빚을 이만큼 짊어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 가격이 급락해버리면 상당한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것도 이 KDI는 뭐라고 전망했냐면 그것도 전제가 깔린 거예요. 뭐 무슨 전제? 버블이 꺼진다면 위기가 온다는 것이지 지금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버블이 안 꺼지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그 드라마 있죠? 네. 응답하라 1988. 그때도 보면 지금 집값이 뭐 얼만데 설마 어디까지 오르겠어? 그런 얘기 하지만 그거에 몇 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그런 전제는 이제 전제가 실제 실현되어야만 위기가 온다는 것이지 그런 가정을 덧대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주요 중국의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버블이 꺼지고 급락을 해버리면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겠죠. 그러면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너무 과한 어떤 전제다, 과한 가정이다라는 얘기를 본 보고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도 중요해요. 여기서 보기에는 정부의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정부 부채, 재정수지 자체가 적자 수준인데
적자 수준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 능력이 그 전에 비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 많이 약화된다.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재정 수지를 보면 가용할 만한 재정 정책이 없진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 정도로 옛날보다는 약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재정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되고 최근에 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재정 여력은 옛날보단 약화된 건 사실이나 여전히 재정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중국 내 문제들을 이제 회복하거나 개선시킬 만한 재정 정책 여력이 여전히 있기는 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스탠스가 중국 경제가 어렵다, 위기 상황인 것 같다,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만 정말 경제 위기로 전개될까를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많은 거죠. 또 중국의 기준금리와 지급준비를 보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내렸죠. 기준금리 자체를. 그러나 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기준금리 카드는 이제 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판단보다도 이 KDI 보고서에서 나온 판단을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면 어쨌든 지급준비를 많이 낮췄고 기준금리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카드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기는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둘 다 가용할 만한 수단이 옛날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실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할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KDI 보고서는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같이 다운받아 보셔서 같이 그 톤을 한번 느껴보면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기초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보고서였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의 어떤 경제는 좋지 못하다. 안 좋은 경제로 치닫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아까 면세점 그런 대응 정책 이런 것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 포인트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경제 위기를 유발할 만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 중장기적인 하락세. 제가 중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정말 2010년대 초반부터 회색 골프불소라는 단어를 그때부터 들었던 것처럼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2020년의 위기라고 판단되는 징후는 없어 보인다. 계속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2020년의 위기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대단한 징후는 없다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능력도 여전히 있다. 어쩌면 세계 경제가 반등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 FTA, RCE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착륙, 중국 경제 경착륙이라보다는 연착륙으로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경제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 경제를 오늘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중국 경제 2020년에 위기 안 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2020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